2025년 제8회 민족문화연구회 세미나 민족문화의 현재성과 통일시대를 위한 모색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세미나 순서는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집에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일부 계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발표, 세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제1주제, 제중조선족 작가의 항일문학과 제중동포문학의 현재, 이용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한명환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제2발제, 강원의 분단체험과 통일문학 시작품을 중심으로 정현수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시겠고요. 정미단 시인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2부까지 발제가 끝나고 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고 제3부 3주제 발제 임지택 선생님께서 애국가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에는 이규배 시인이고 국문학자이신 국문학연구자이신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1주제, 2주, 3주제를 마치고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그리고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기뻐하는 가을 여러 곳에 행사도 많고 또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참여해 될 것도 많으신데 우리 이번 제8회 민족문화연구회 세미나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가 알차고 의미있게 진행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일부 세미나 진행에 앞서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선생님들의 격려사와 축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영 민족문화연구소 수장님의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임원영 선생님을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슨 무용하는 것처럼 띄워놓고 여러분 이 행사에 제가 매년 오는데 초기에는 꼭 이렇게 사람이 적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다가 식사 시간이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시는 걸 좋아하는 거 봐요.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온갖 국제 심포지엄부터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 심포지엄만큼 진지한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한 주제 가지고 1시간씩 잡았어요. 이거 1시 반이니까 정신 먹기 바빠요. 올라면 여러분 다 그랬죠? 네. 저기 설치 오셨죠? 네. 아니 뭐 2시나 2시 반쯤 하고 5시 일찌감치 끝내고 심포지엄 발제 좀 짧게 하라고 하고 모든 심포지엄 발제는 20분입니다. 20분인데 뭐 40분이나 하고 또 뭐 약생 토론도 뭐 20분이나 하고 아이 뭐 이런 거 다 아는 건데 그리고 다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 뭐 있어요 세상에. 온갖 자료와 연구서가 다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 주최 측에서 시간을 좀 2시나 2시 반으로 1시 반이니까 거의 먼 분들은 정신 여러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좀 일찍 해가지고 벌써 배가 고프시거나 좀 앞으로 내년에 그래 해달라는 참고드리고 저는 그 문학이라는 게 해마다 와서 맨날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오늘 회원 여러분들에게 문학은 사실 현실을 연로돼야 합니다. 연로대한 것을 해야 그게 위대한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죽은 뒤에 영혼은 종교인들이 다 수습하고 그게 천국이 이미지를 보이지만 어쨌든 있다 치고 무슨 거 없는 데는 많이 어쨌든 죽은 뒤에는 그 종교인들이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살았을 때 죄 짓는 거 누가 해요? 문학 예술들이 해야 돼요. 근데 세계 문학사에서 위대한 걸작은 다 현실이 연관된 것을 잘하는 거예요. 다 현실을 극렬하게 비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문학회가 민족문학회가 아직도 너무 과거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난 작년까지도 계속 그냥 빨리 현실로 넘어가는데 올해 드디어 현실로 넘어왔어요. 그나마도 중국 조선족 우리 문학을
물론 그것도 좀 오래 됐지만 돌봄을 기획하셔서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원도 이제 왜 하필 강원도를 했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원도를 또 현실이니까 그걸 돌봄 얘기해서 현실로 돌아왔고, 그 다음 사무부에서는 이제 애국가 문제, 그 임진택 선생 전문이거든요. 이미 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나라 애국가 그 작곡가 친일파라고 친일파 정도가 아니라 이러면 친나치파입니다. 친나치파로 오죽하면 8.16 귀국도 못했어요. 거기서도 유럽에서 못 살아가지고 제가 섬으로 가서 숨어서 왔잖아요. 사실 작업했죠. 그걸 가지고 배우가 바꾸자 그런 얘기를 임진택 전공이니까 또 아마 나중에 얘기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 몰랐던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위에 이제 받지와 토론 맡아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늙었기에 참 다행이다. 여러분들 내보다 더 고생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천하의 나쁜 짓을 저지른 놈들이, 나라와 역사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놈들이 도로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애국자라고. 야, 미친놈이지. 어떻게 애국자들이 성조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떠드는 거 봐야죠. 소리 들고 와요. 토요일은 정말 이 부분을 오기가 싫어요. 저 소리 듣기 싫어요. 미쳐도 보통 미친 놈들이 아니야. 지금 미친 사람들. 그 고쳐줘야 되는 게 여러분 임무입니다. 제가 볼 때 내년엔 좀 정의하고 다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그걸 그냥 그대로 잘하시면 안 돼요. 그 거짓말을. 그게 공부라는 일을 할 일 아니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왕 나오신 김에 보람 있는 시간 보내시고, 토론도 열심히 해주시고, 끝까지 남으셔서 저녁 타임까지 즐기길 바라고,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니까 환절기 조심하시고, 일부러 중국 흥룡방송에서 오신 박재 선생님은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은 조심해서 잘 교육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인사 말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작년에 자주 배웠었는데 올해 목소리가 더 캄캄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하신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더 반갑고 기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요즘 저희들이 계속 친일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역사의 모습은 달라도 지금 모습이 그때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또 하게 됩니다. 다음은 축사를 듣겠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세계문학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예전에 저희 7인 문인 기념문학상 철폐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해 주셨던 고명철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제가 사실 저보다 이 자리 원래는 한국작가회의 송경동 시이자 사무총장이 오늘 와서 좀 말씀을 올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어제 밤늦게 부랴부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주말마다 송 사무총장이 지역의 작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그걸 깜빡 놓치는 바람에 저보고 고 선생이 첫 회에 아마 세미나도 발제도 했고 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외람되지만이라 선생님들한테서 말씀을 조금만 올려주시라고 해서 왔습니다. 예, 임원현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임원현 선생님의 필화문학사 지금 계속 집필도 됐고 그걸 읽어가면서 많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민족문학이라고 해서 식민지 시대 때부터 많은 노력들을 하고 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언어 도단의 사회, 이 언어가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또
역사의 시대 정신을 발현하는 언어들이 어느 순간에 그 혼탁한 질탕한 언어들에 의해서 그 언어의 힘들이 자꾸 미약해지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작년 겨울부터 다시 그 언어의 힘을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여러 곳에서 오늘 모시는 선생님들의 작품들과 움직임 속에서 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을. 많이 걱정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흔히들 요즘 이대남이라고 해서 20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여기 와 계시는 선생님들이 20대하고 전혀 다른 양상을 갖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왜 이러한 20대들이 언어들이 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사실 기성세대들이 언어와 청년세대들이 언어가 건강하게 경쟁하고 부딪히고 그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 언어들이 좀 두텁게 좀 이렇게 살이 쪄야 되는데 너무 왜소해지고 너무 비만해지고 이러면서 우리 언어가 제대로 이 대지에 뿌리를 못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 계신 선생님들이 각 개별 분투하는 언어들이 이러한 언어 도단의 사회에서 튼실히 뿌리를 내리고 더 잘 뻗어서 많은 건강한 언어들이 한국 사회에 넘치고 세계문학 자장에 새로운 그 객토하는 그런 언어의 역할들을 우리가 좀 맡고 있다.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말씀으로 줄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열심히 듣고 잘 그 언어들이 많은 20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언어가 됐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20대, 30대가 보수화되고 10대는 극우화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사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노희 선생님 말씀도 아마 그런 말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두 분 시인의 축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권미강 시인과 이철경 시인이신데요. 먼저 축시를 낭송해 주실 권미강 시인께서는 시와 에세이 시인상으로 등단하셨고요. 소리다방, 저서 시집이 있고요. 나는 진실합니까? 라는 산문집도 내셨고 예술밥 먹는 사람들의 공자를 내셨습니다. 예술활동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강 시인 모셔서 축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무궁화 권미강. 신의주로 달리던 철마가 잠든 임진강 건너 비무장지대로 가는 통일대교, 분단의 경계마을 통일촌 지나 도라산역으로 가는 철길역 무궁화 꽃 핀다. 임진강 새벽 안개로 맺은 꽃봉오리 펼쳐지는 한낮 동안 풀벌레 새소리와 풍경을 이룬 나무들, 숲의 숨결을 담아내고 해질 무렵이면 스스로 염하고 조용히 진다. 한 생이 떠나고 다음 생이 오듯 하루를 피고 지는 동안 바로 옆 가지에서는 새 봉오리 오르고 먼저 진 꽃의 길을 따른다. 그렇게 이어 피어나는 무궁화는 남쪽 땅에 뿌리 내리고 향기로 북녘을 넘나드는 비무장지대 꽃. 철조망 너머로 바람은 이어지고 꽃이 들 들판으로 흩날린다. 철마가 깨어나 임진강역 지나 도라선역 지나 신의주로 달려갈 때 철길역 주단으로 깔린 봉우리들, 밤하늘엔 떨어진 무궁화만큼의 별들이 빛날 것이다. 새벽이 오면 새 봉우리들 천천히 숨을 모으고 꽃잎을 펼칠 것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를 쓰게 된 건 정말 자꾸자꾸 통일이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끝까지 그 비무장지대의 핀 무궁화를 통해서 우리의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경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경 시인께서 국경선이라는 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철경 시인은 국문학상 평론 본상을 받으셨고요. 시조문기간지 발견으로 진단하겠습니다. 단 한 명뿐인 세상의 모든 그녀, 죽은 시인의 사회들, 한정판 인생의 시집이 있고요. 평론집으로 심해를 위험하는 시어를 발간하셨습니다. 이철경 시인,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특히 아까 그 임원영 선생님께서 그 과거에 매달린 시나 또는 이런 문학인들이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시를 좀 미래지향적인 시로 지어봤습니다. 제가 그 2, 3년 전에 그 블라디보스톡이나 우스리스크 또는 북간도나 이런 우리 독립군의 후예들, 까레스키 2세, 3세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학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걸. 그래서 저는 시도 이렇게 좀 북한에서 이렇게 단동에서 신의주를 바라본 시를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국경선 이철경. 부산으로 향하는 모스크바발 대륙간 횡단 열차가 중간 기착지 지나 월랑에 도착했네. 동토의 경계를 이루는 압록강 공유지에 신압으로 여명이 밝아올 때 남녘에 붉게 물든 일출 사이로 높다른 버드나무 길게 누우며 북방간도 넘어 만주를 향해 큰절하네. 풍전 등화의 일제강점기 남만주 철도 부설권 대가로 약탈의 제국에 넘어간 간도협약 이전의 우리 땅, 만주를 호령하던 말발굽 소리에 남신의지 넘나들던 갈대와 천둥오리도 일제히 만주 향해 날아오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일부 세미나 서의 행사를 마치고 바로 좀 장르를 정리한 다음에 일부 세미나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여기 앞에 데스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면서 바로 일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도 같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세미나 진행은 발표 20분, 토론 10분, 그리고 질의응답 10분 이렇게 해서 40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발제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리오기 선생님의 발제문이 굉장히 꼼꼼하게 많은 이야기를, 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20분 안에 발제가 다 끝날지 모르겠으나 사회를 맡은 제 입장에서는 오늘 1부, 2부, 3부 시간을 지키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발표하시고 토론하시는 두 분 선생님께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같이 발제문 따라가시면서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표 선생님, 먼 길, 아까 이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멀리서 귀향을 해주신 이용표 선생님의 첫 발제, 제중 조선족 작가의 항일문학과 제중 동포문학의 현재 발제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선생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주 소중한 세미나에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중 조선족 작가의 항일문학과 제중 동포문학의 현재, 이거 제목부터가 아주 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쓰면서 많은 자료를 찾았고
하여튼 이제 많은 이 캠프가 아주 긴데 될수록 우리 사회자님의 말씀대로 20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조선족 항일문학은 광복 전에는 제중 조선인에 의해, 광복 후에는 중국 조선족에 의해 중국 본토에서 한글과 한어, 중국어입니다. 로 창작했거나 발표된 항일 관련 문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전적 항일 문학은 시간적으로 크게 광복 전과 광복 후로 나눌 수 있고, 또 광복 후 전적 문학은 중국의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광복 전 제종 조선인 항일문학, 광복 후 30년간 전적 항일문학, 개혁개방 후 조선족 항일문학, 중국 전적문학의 현재 등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표 제안으로 광복 전 항일문학은 항일 가요와 항일 연극을 위주로 하고, 개방 후 항일문학은 소설과 항일 관련 전기문학을 위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1. 광복 전 제종 조선인 항일문학입니다. 광복 전 제종 조선인 항일문학을 살펴보기에 앞서 항일문학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배경이 되는 중국 동북어의 조선인 이민과 그 과정에서 조선인 이민 공동체 문화와 그 구성 부분인 조선인 문학의 형성에 대해서 간략해서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 다 있으니까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 부분에 1. 항일가요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일가요의 특징은 우선 항일투쟁 생활을 시적으로 일반화하고, 대부분 항일투사들에 의해서 직접 창작되어 항일 국민들 속에서 널리 불렸다는 것입니다. 항일가요는 항일투쟁 체험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항일투쟁 생활을 시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는 바 항일혁명 사상이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족은 광복으로 이민해 와서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세계의 다른 민족 공동체나 세계 다른 이주민족들과 다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한면으로는 이 땅을 개척하는 개가민이었고, 다른 한면으로는 이 땅의 만족까지 침략에 들어온 일제를 비롯한 외래 침략자들과 항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른바 불량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만주 조선인들에게는 두 가지 하나는 광활한 만주 땅을 논마토를 개척한 개척자이면서 동시에 일제 및 그 주부들과 피어린 항전을 벌인 항일투사라는 두 개의 신분이 부여되게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항일가요는 전쟁이라는 환경에 사무렸고 피 흘리고 목숨 바쳐 싸운 투사들의 심성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항일가요는 개체보다 군체를 앞세운 문학이고, 공리성을 중히 여기고 심리적 요소를 크게 따지지 않는 문학이었으며, 이념을 선양하고 개성이 약화되는 문학으로서의 항일투쟁을 위하여 동지를 격려하고 민중을 분리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주로 했던 것입니다. 항일가요는 이처럼 대부분 명확한 목적성과 공리성을 갖고 있으며 영웅주의와 낙관주의적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항일가요의 이러한 정신적 요소는 일제 폐망 후 중국 조선족 문학, 특히 시문학에서 오랫동안 개성되고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항일가요는 광복 후에도 중국 조선족 대중들 속에서 오랫동안 전해지고 불렸으며 전문가들에 의해 수집 정리되었고, 수십 년 동안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여러 종의 책자로 출간 발행되었습니다. 제가 60년대 출생인데요. 제가 70년대까지 그때 공부할 때만 해도 항일가요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불렀습니다. 직접 제가. 하여튼 뭐 부모들이 무슨 그 동네에서 무슨 어떤 뭐 오락회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하고 하면 부른 노래 가운데 아마 반수 이상이 항일가요들이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많은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여튼 많은 노래들이 제가 60년대 출생인데도 지금까지도 항일가요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직접 막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 항일가요는 30, 40년대 이렇게 창작되고 이렇게 불려졌지만은 60, 70년대까지 그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 와서는 아마 70년대 후
80년대 후반대에 출생한 중국 전적들은 아마 항일 가을을 뭐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점차 이제 걸려졌으니까 60년대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노래를 다 그래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해졌다는 이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선과 한국에서도 여러 종의 항일 가을 책자가 출간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여러 개 했는데요. 그런데 좀 한국에서는 항일 가라고 하지 않고 이 자료를 보니까 항일 가라는 말 대신 뭐 의변가요, 독립군시가 뭐 이렇게 이제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항일 가요는 대부분 항일 투사들이 집단적인 힘과 예술적인 재능에 생각되고 윤색되어 불려졌는 바 내용상 아래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제 침략 저행을 폭로하고 민족의 비참한 운명을 폭풍하면서 민족 해방의 사상을 고취한 작품들. 그다음에 인민대중들을 항일 투쟁으로 불러일으킨 그리고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노래한 작품들. 세 번째는 민족 해방과 독립을 위해 못 맞춰서 한 항일 투사들의 숭고한 품성을 찬미하고 한 그런 혁명 정신을 부각하는 작품들. 네 번째는 조금 위에 세 개의 그런 내용들과 좀 대조적인데 뭔가 하면 여성 해방을 고취하고 고국과 고향을 노래하며 부모 형제와 님을 그리는 작품들입니다. 이런 가요들에는 항일 투쟁에 나선 일반 국민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투쟁성보다는 인간의 심성을 보여준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항일 가요는 중국 동북과 화북 지역에서 조선인 항일 무장 투쟁이 가장 맹렬하고 처절했던 1930년대와 1940년대 전반기에 대부분 창작되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제가 이 항일 가요의 어떤 예술적인 면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언급하기로 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특별히 말씀드릴 건 뭔가는 항일 가요는 문화 혼동성 특징을 다분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 해방과 자유가 이런 노래는 러시아나 당시 소련의 민요 가요에서 곡을 빌려와가지고 가사를 붙인 노래만을 붙인 것이고 또 적지 않은 것들은 중국의 그런 북방에 있는 한족들이 이제 부르는 양글춤이라고 있는데 그 곡조에다 또 가사를 붙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여기도 이제 있는데 용진가 같은 것은 조선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조선 계몽교의 창가 학도가의 곡조를 곡조에다가 가사를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학도가는 또 일본의 철도가에서 선율을 빌려왔다 이렇게 자료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는 당시 이제 항일 가요가 우리 이민들만큼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만주에서 그 문화적으로 보면 비교적 이제 그런 문화 혼종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항일 연극입니다. 1930년대 북한도를 중심으로 항일 유격부와 항일 유격대들에서는 한국에서 말하면 빨치산이라고 하겠죠. 자, 여기서 항일 가요가 널리 보급된과 아울러 대중적인 연극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이는 1920년대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한 만주의 그런 조선인 희곡문학의 연장선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공연된 대부분의 연극은 항일 유격부의 국민들에게 집단적으로 창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본에 이제 누가 썼다는 게 대부분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썼다는 게 작자가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연극이 지금까지 내려온 극본이 아주 시나리오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게 딱 두 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뭔가 하면 작자가 까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필명으로 그랬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항일 유격 때에서 집단 창작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항일 유격 근거지에서 공연된 유격들은 그 소재면에서 항일 투쟁의 현실 반영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6가지로 요약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그 구체적인 유가에 대해서는 제가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그 공연된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그 제목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게 남아있는 것이 뭔가 하면 50몇 편이나 됩니다. 이제 이쪽으로는 다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거의 다 소실됐습니다. 소실되고, 그 후에 이제 뭐 해방후에 건국 후에 40년대 후반 혹은 50년대 초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연극을 뭐 봤다든가 혹은 그 참여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억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조건이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연극이 이제 되었다. 공연되었다. 이런 게 이제 나오고, 기본상 이제 항해를 그런 강조하시니까, 극본의 대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후에 그 연변대학에서 50년대, 항일 가요, 항일, 항일 문학이죠. 항일 연극,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민간으로 들어가가지고, 항일 연극 이제 들어가가지고, 대중들 이렇게 이렇게 탐방하면서 발굴이 됐습니다. 연변대학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완전하게 대본이 이제 2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혈액지창과 싸우는 밀림 이 2개입니다. 혈액지창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그대로 옮기면 우리말로 옮기면 피바다의 노래 이렇게 되겠는데 이 2 작품 모두 당시 만주에서 유일한 그 항일 무장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동북 항일연군 부대에서 창작되고 공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혹시 이제 항일 동북 항일연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여유가 없을까봐 제가 동북 항일연군 부대가 어떻게 이제 형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언급하고 그랬습니다. 동북 항일연군은 총 11개 군단, 그때 총 병력이 한 3-4만 명으로 이렇게 수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194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일제 이제 그 토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마당에 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아사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한 1000명 되는데 그 1000여 명들이 결국은 뭔가 후에 그 가운데서 또 한 500-600명 정도만 소련 운동지구로 가서 소련 홍군 88 국제여단으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원래 동북 항일연군 제2군 제4사단이던 김일성이 동북 그러니까 소련 홍군 88 국제여단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대위급인데 영장 1령 영장이었습니다. 1령 영장인데 88 여단에 김일성 부대가 인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모두 한 500-60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김일성 부대입니다. 김일성이 그 2군의 그 사사에서 이제 부대들이 이제 건너간 것입니다. 그게 왜냐 이제 그래 되냐면 동북에서 이제 이게 그 2군의 그 사사 김일성 그 부대는 이게 조선과 이렇게 압록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심사 밀리섬이 있고 하면서 터벌을 많이 당했지만은 동북항일 이쪽에 할빈 이쪽 북만주 이쪽으로는 터벌하고 해가지고 거의 진짜 소멸되고 그런데 그쪽으로는 조선하고 이제 경계에서도 왔다 갔다 장백산에 딱 밀리고 숨고 하다니까 많이 좀 남았습니다. 가장 많이 남은 게 그렇게 이제 한 200-300명 정도 남아가지고 그래 이제 88 여단으로 갔습니다. 88 여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한 말인데 총끝에서 이제 정권이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김일성 88 여단에서 김일성이 세력이 제일 셉니다. 부대가 제일 많아요. 인원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에 이렇게 광복돼서 그다음에 김일성이 그 부대들은 100명, 200명 정도 이제 이렇게 다 조선으로 이제 건너갔고 나머지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동북 이쪽 할빈이나 영비주나 이쪽으로 장춘 이쪽으로 이제 이 영릉성으로 이렇게 다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동북에서의 어떤 그 인민정권 수립에 고라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그 조선인들은 대부분 다 김일성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북으로 건너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말씀드린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데 연극 딱 2부 나왔지 않습니까? 별의지창하고 싸우는 밀림. 이미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역시 이제 다 그 까마귀란 필명으로 이렇게 다 된 겁니다. 혈의지창을 보면 일체가 그 7.7 사변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그 전면적인 침략 전쟁을 발동한 이후에 한국에서는 보통 뭐 중일 전쟁이나 한 경우는 항일 전쟁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아주 비교적 엄혹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동북에 있는 동북 항일연군 유격대원 조선인 뻑국세라는 조선인과 그다음에 뭐 숭마마라는 엄마라는 숭마마라는 중국인 송씨 여인 그리고 그의 아들 왕평 이런 이 3명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면 이런 대표적인 혈의지창과 싸우는 밀림의 대표적인 항일연극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제중 조선인들과 항일 무장부대 조선인 부대원들이 중국과 중국 혁명에 대한 정체성 확립 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 정체성의 이중적 특징을 진실하게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조선인 이민자들이 점차 중국을 자신들의 새로운 삼토와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명명하기 위해 항일 투쟁에 나서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연극으로 아주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문 이국에서 온 그런 이민자들이 제2의 고향의 주인공으로 되고 더 나아가서 중국 항일 투쟁의 주체 역량으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적 변천을 이 연극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부분입니다. 광복 후 30년간 조선족 항일문화. 여기서 제2부분의 제1은 광복 후 4년간 조선인 항일문화입니다. 일제 패망과 함께 기나긴 망국노의 삶을 정치하고 잃어버렸던 말과 글을 되찾은 제중 조선인들은 각각 민주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문화 계몽운동도 힘차게 추진했다. 따라서 조선민족의 새로운 삶과 미래에 대한 의문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민족문학도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가운데서 연극문학은 대중적인 성격을 계속 확보하면서 전례없는 활기를 보이며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후에 이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 만주 지역에 연극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자료도 많이 나오는데 극단이 많이 나오고 문예단체도 막 나오고 그다음에 이 한글로 된 그런 잡지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발표할 원지도 생기고 연극문학뿐만 아니라 기타 무슨 장르 문학 작품들이 이제 이렇게 발표하는 원지도 생기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 문학 발전이고 광복 후에 광복 후에 그런 그 시기에 한 5년 동안에는 그 후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에 이제 연가해서 이제 이렇게 조선인들이 조선적으로 이제 되면서 전통 문학도 이제 이렇게 중국 문학이 편입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짧은 한 5년 사이에 비교적 그러니까 그 환경이 비교적 이제 아주 느슨한 환경이고 발달한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문학이 비교적 큰 속도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연극을 보면 역시 그때 이제 연극이 많이 발표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렇게 완전하게 남은 그 극본이 남은 거는 또 세 부밖에 없습니다. 성비의 별사, 밀림의 고백, 그다음에 너 이놈 이 세 작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그때 연극 작품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대본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세종국 성대 후 17년간 조선족 항일문학입니다. 중화민공화국의 성립과 더불어 중국 조선족 문학은 중국 문학의 편도에 편입돼 세종국의 정치, 경제, 문화, 환경의 제약과 영향을 한결 강력하게 받았다. 이 시기 작가 군체는 해방 후의 사회 정치 변혁에 따라 재조합이 이루어지면서 작가성이 부단한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광복되고 이제 중화민공화국 성립되고 나서는 원래
조선 한반도에서 건너갔던 그 어떤 이름 있는 작가들도 이제 다 귀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가들이 이제 대우를 보면 기본상 그 군대에 있던 조선의용군, 항일연군에 있던 이런 분들이 이제 작가들이 이제 그 주체로 되고 그러면 또 일본 이제 교원들이 이제 주체로 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문학을 보면 이때부터 뭐 이미 그러니까 문학이란 것은 중국 문학은 뭔가 당과 정부의 정치적 과업을 실현하는 보조를 같이 하고 구체적으로 뭘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데까지 구체적인 어떤 그 규정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개방 후부터 1949년부터 그러니까 중국 조선족 문학도 역시 중국 문학의 이런 그 안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후에 이제 개혁 개방될 때까지 뭐 아마 거의 한 20년 동안에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그때 항일 문학의 대표작으로 장마극 장백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 아주 크게 히트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존 인물의 그 실화의 근거에 창작된 이 장마극은 큰 인기를 누렸는데 20년 동안에 476차의 공연의 횟수와 45만 5천 명의 관중을 기록했다고 이제 이렇게 자료에 나옵니다. 아주 중국의 전적 뭐 그때 이제 200만인데 그건 아주 굉장한 그 히트가 인기를 받은 거죠. 세 번째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개혁 개방 후 전적 항일문학. 이 한국은 이제 중국에서는 11차 삼중 전야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문화대혁명 조경 오류를 전면적으로 시정하고 대외개혁과 대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이제 개혁개방 시장 경제까지 쭉 나왔습니다. 80년대 전통 문학은 역시 이제 중국 문학과 마찬가지로 극좌식의 문학의 극단적 정치화와 공리주의 가치관의 획일화에서 벗어나 다원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8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 정치 이념의 시대 담론에서 벗어나 생명 개체에 대한 탐구의 중시를 돌리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후 문학은 점차 국가적 언어와 집단적 언어에서 개인적 언어로 이전하고 이념 문학에서 탈이념 문학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한결 뚜렷하게 나타냈고 말하자면 영웅의 시대는 사라지고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개혁개방 후의 전반적인 중국 문학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우리 중국 전통 문학의 뭐 시, 소설, 산문 뭐 여러 장르에서 아주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항일문학, 이제 저희 이 제목이 이제 항일문학이니까 항일문학 보면 좀 대표적인 항일문학 작품들을 제가 여기서 이제 쭉 나열했습니다. 먼저 1. 김성회 장편서사시 장백산하의 이야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림호의 단편소설 투사의 슬픔. 이게 단편소설인데 왜 제가 특별히 여기서 이게 적어놓냐면 투사의 슬픔은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80년에 조선족 문단에서는 처음으로 그 만주국의 경찰과 항일 유격대원의 그런 사랑을 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그런 게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뭐 이 만주국 경찰들 말하자면 한국에서 말하면 친일 부역자 아닙니까? 우리는 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과 이제 이게 친일 부역자와 유격대원이 이제 이렇게 사랑을 했다는 이것을 이제 주제로 하는 것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투사의 슬픔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항일문학에서는 아주 비교적 좀 특기해야 할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용의 이제 밀림의 딸과 대하소설 광야아리랑, 특히 이제 대하소설 광야아리랑은 한국에서 출판되었는데 아주 그 대하소설 아주 그 편폭이 이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역시 굉장히 주목받아야 할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김학철의 적정시대. 이건 뭐 여러분 다 익숙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연산의 장편 전기문학, 3인 3세계 운명. 여기서 또 특별히 리민, 동북항일연군, 가곡선과 눈보라 해치어온 길, 그리고 그 뒤에 7 이재력의 인물전기, 역시 배고라고 있습니다. 성상풍경. 이민과 이재덕은 항일연군
여전사들입니다. 근데 그 여성 장병들이죠. 장병들인데 이 두 분이 아주 장수했어요. 한 분은 101세까지 살았던가 그리고 또 한 분은 90살 넘게 이제 생존하셨는데 아주 일단 항일 여군의 그런 그 사례가 있을 때마다 이제 아주 살아있는 증인으로 그래서 이제 그 책도 이제 쓰고 했는데 특히 이제 이민은 흑룡강성 성장의 부인입니다. 그 남편도 역시 항일 연구원에서 광복 간부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분이 쓴 아주 그 소중한 한족들 가운데서 중국인들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아주 이름이 명망이 높고 그분들이 쓴 회고록도 아주 굉장히 이제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광인의 인물 전기 전영선의 단편 소설과 시나리오 벼랑은 아주 2012년에 중국에서 아주 방송 드라마로 됐는데 이분이 자기 소설을 드라마 한 것인데 아주 최고 시청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번째로 그 자신의 경장편 소설 고대 삼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통문학의 현재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뭐 하여튼 제 나름대로 보통 이제 자료에 없는 이런 것들을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관심 있으면 중국 전통문학의 그 현재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나온 얘기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시간을 초과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경민 박사님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작을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서 귀한 길 오셔서 시간 조금 더 드리고 싶었는데 5분만 더 드렸습니다. 뒤에 진행을 위해서. 근데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목처럼 제중 조선 작가의 항일문학사를 꼼꼼하게 잘 개발해 주셨고요. 그래서 아마 사적 자료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도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글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지만 발제문에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선생님이 그 개인 경험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 발제문의 20페이지의 저 아래쪽에 보시면 이용규 선생님은 시인과 소설가로 활동 중이시고요. 한중 이중언어로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 흑룡강 조선족 작가협회 회장이시고요.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 부국장도 임명되게 받았습니다. 중국 소수민족문학회 이사시고요. 시집 양파의 저실, 수필집은 하나님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도르포, 서광동, 큰 세상에서 빛나다 등 7권의 저서도 출간하셨습니다. 장편설도 2부를 발표하셨습니다. 한국 어동문학 작품 5권을 중국어로 번역해 출간하셨고요. 연변문학의 윤동주문학상, 한국제일동문학상 등 다수의 작품을 수상하셨습니다. 먼 길 오시고 귀한 분이셔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시자고 제가 안녕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현명한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용구 작가의 제중 조선족 작가의 항일문학과 제중 동포문학의 현재에 대한 발표를 잘 읽어봤습니다. 광복 전후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특히 항일 가요, 항일 희곡 이런 연극 대본이라고 하시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특히 이민, 이저대, 이진화, 최근에 그 장선화, 주려 이런 낯선 이름들을 이제 들으면서 참 새로운 영향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이 노벨상도 받고 그런데 조선족들도 여성이 지금 대세구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저도 사실 2004년부터 6년 사이에 그 조선족 문학 자료를 조사하고 하는 발표하고 연구팀에 있어가지고 그때 추억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이제 초기 때문에 개혁 개방기에 집중돼 가지고요. 그 앞에 내용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리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 주로 소설에 국한돼 있었고 김학철, 이균전, 김용식 또
항일 체험에 대한 이런 그 개념들을 잡느라고 그때 시간을 많이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 기억을 더듬어 대략적인 또 새로운 현장감 있는 발표를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25년도에 바라보는 새로운 중국 조선족 이야기구나. 이렇게 새롭게 좀 조명이 된 느낌. 이런 관점에서 네 가지 질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국 조선족 항일 소설로 우리나라에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이근전의 고난의 연대였어요. 운동권 책들이 굉장히 많이 읽혔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보급돼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작가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언급이 좀 잘 안 돼서 그 동북인민연군의 그 중요성도 여기서 제가 배웠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책도 있어요. 이근전 연구라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한테 이게 정확하게 연도가 고난은 82년이죠. 82년이고 김학철은 86년에 격정시대고 여기서 빠진 것이 어떤 연구이십니까? 혹시 격정시대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고난의 연대는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는 항일문학의 범위를 일제와의 항쟁, 그러니까 투쟁, 전쟁 이런 상황에서 그 구전문학, 기록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런 현장성 있는 이런 항쟁력으로 중요한 것이는 또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노래, 가요, 연극 이런 것도 현장감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싸운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민족문화의 자산을 지킨다든가 비싼 돈을 주고 자기가 다시 사들인다든가 그처럼 그런 것들은 항일 정신의 항일 투쟁이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1세대 작가 중에 김용식 같은 분은 주중기사, 설랑자, 무령참 여기에 보면은 조선시대, 신라시대 다 나와요. 고려시대가. 아주 흥미있게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잘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김용식. 이분 경상도에서 거기 흑룡강동으로 가신 분인데 유명하신 분인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일본에서는 이제 아직 귀국 못한 이런 한국 사람들을 제일 조선인이라고 해서 자인이지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 글에는 조선족, 조선인, 제중조선인, 제중동포, 만주조선인 이렇게 용어들이 다양하게 그것도 혼종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사진이 복잡한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동안의 연변 분해가 87년 말에도 300명이나 되고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거의 200만 명까지 갔었죠. 조선 인구가. 근데 지금은 많이 퇴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한글 글쓰기 전망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또 포괄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발표하신 것들이 쉽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하나하나가 어떤 초점화되는 재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토론을 통해서 아까 밖에서 떠드는 이상한 소리들 혐한이니 혐중이니 이런 말들보다는 한족 간에 또는 한중 간에 있는 소통과 협력의 어떤 공간들 형성이라는 이런 시간을 선생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아주 꼼꼼히 읽으시고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 네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그 이건전의 권한의 연대. 이건전의 권한의 연대는 82년도에 먼저 연배인민 출간사에서 출판되고 그 후에 아마 한국에서 이제 다시 이제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설은 처음 중국 전전문단에서 처음으로 19세기 말부터의 그런 조선인들의 개척 시기 그리고 광복전까지 그런 조선인들의 순환의 이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사와 투쟁의 역사를 아주 폭넓게 펼쳐보면서 이민사 재현의 공백을 메웠다. 이런 중국 전전문단에서는 이런 아주 공식적인 아주 정식으로 그런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민사 재현의 공백을 메운 작품이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보면 저도 읽어봤는데 좀 어떻달까요? 계급각성과 혁명각성, 그러니까 계급성과 혁명성 이런 시점에서 이제 다룬 것입니다. 인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아마 80년대는 괜찮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인물 형상이 풍부하지 못하고 어떤 도식화되고 개명화되고 그러니까 뭐 혁명 굉장히 시점이 혁명과 혁명각성과 계급각성과 혁명각성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굉장히 도식화되고 개념화된 이런 느낌이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계가 뭔가 그 후에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최홍일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아주 이름난 전적 소설가인데 최홍일. 예. 최홍일 소설가가 장편 소설 눈물 젖은 두만강을 일단 내놨습니다. 그게 이제 딱 10년 후인데 권한연대가 출판되는 후 1992년부터 94년까지 장백산에서 이제 이렇게 연대되어 있다가 거기 이제 다른 번은 출간됐는데 이 소설은 역시 이제 이민 그런 소설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인간 본체로부터 출발해서 역사적, 사회적, 원초적 등의 아주 복합적인 시각으로 인물 형상을 부각했고 이민사를 다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민사 재현에서 아주 성공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권한의 연대는 이 이민사 재현의 그런 이정표적인 작품이고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에 나온 소설이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 그리고 그 후에 그 후속편으로 뭐였는가 또 용정별곡이 있습니다. 최홍일의 역시 이제 장편 대화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하면서 왜 이제 이게 포함 안 시켰냐면 그것은 이민 소설이다. 예, 이민 제재 뭐 제재도 그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민사를 재현하는 그런 작품이지 그것을 물론 이제 그 권한의 연대도 그 이제 항일 투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지하혁명에 이제 하면서 이제 항일 투사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런 정상을 부각시켰지만은 전반적인 그 내용으로 보면 이민사에 치중한 것이고 항일 투쟁 거기 이제 내용이 그렇게 많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항일문학이라기보다도 그것을 이제 이민 소설로 이제 보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판단했어요. 예. 두 번째 그 항일문학의 범위를 제기할 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작품의 주제와 그 내용을 이제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뭐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권한연대 같은 것은 이런가 이 내용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봐서 항일문학이 이제 뭐이 포함시키니까 그게 좀 적합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항일 정신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항일 정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뭐 권한연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광복전의 어떤 그 조선족들의 삶을 다룬 작품들에는 저는 그래 거의 다 항일 정신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시기는 일제 지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친일 병사를 제외하고는 우리 조선인들 그 이제 마음속에는 그 이제 그 일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정서가 반일 정서가 그 집안 거의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에 그런 정신이 뭐 이렇게 표출되지 않을 수 없고, 더군다나 이제 문학 작품에서는 역시 이제 많이 이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송 기사를 말씀드렸는데 김용식 작가의, 예, 저도 만나도 보고 그 생전에 그분이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경상도에서 이제 해가지고 동명강에서 경찰하고 이제 그 지찰 조선중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지찰에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자제들과도 알고 이제 거의 이제 김영석 선생님도 이제 연면에 갇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송 기사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전국 조선정분단에서 굉장히 인기 높았습니다. 일반 대중들 사회에서도 재밌게 아주 잘 써가지고 그때 아주 큰 히트를 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역시 이제 뭐 이제 한길문학과 조금 연관은 조금 저보기는 그렇습니다. 한길문학과 조금 연관이 좀 많지 않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인 조선족 여기 이제 지칭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보기에는 1949년 10월 1일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되면서 조선인이 중국 조선족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중국 국민 그런 공식적인 중국 국민으로 이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전에는 만주에 있었으면 제만 조선이라 하고, 그러면 제만 조선인 문학 작품선도 나온 것도 있고, 제만 조선인 그때 이제 제서배우 그거 많지 않습니까? 그건 다 제만 조선인 작가 이렇게 불리고, 그러면 또 만주를 벗어나서 중국 진짜의 관내 화북이나 그런 지역에 이제 또 여기 상해나 광주나 이런 데도 또 조선인들 또 많았지 않습니까? 혁명에 참가한. 그럼 그분들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제중 조선인 이렇게 지칭해야 될 거고. 그래서 해방 후에는 무조건 이제 중국 조선족이죠. 더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중화민공화국 창립을 동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아주 쉽게 이제 분류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렇게 작품 속에 이제 벽힌 평론 가운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중국 조선족이라 해가지고 어떤 데는 그걸 총론해서 얘기할 때는 중국 조선족이라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건국전의 어떤 작가를 다룰 때는 그 사람을 중국 조선족이라고 할 수 없죠. 그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은 만주 조선인 그래서 이제 제만 조선인 윤동주 같은 그 경우는 역시 이제 제만 조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윤동주는. 그렇지만은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 조선족 문학을 논할 때 그러면 윤동주도 그렇고 최서유도 그렇고 그때는 이미 그때 이제 중국 만주라는 지역에서 중국이라는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했고 작품을 발표했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할 때 중국 조선족 문학의 그렇게 이제 편입시켜서 얘기하고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거기서 작품을 발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활하고 윤동주 같은 경우는 또 영정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공부도 거기서 했고 이제 대학은 여기 한국 와서 그 대학을 이제 다녔지만은 역시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이제 뭔가 역시 이제 역시 윤동주는 제만 조선인이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많은 분이 좀 거기에 대해서 윤동주를 이제 중국에서 중국 조선족으로 만드는가 이제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지역적인 문제라서 크게 그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제 생각에는 예민을 할 것도 없고 거기에 따라 그건 확실히 만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만주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작품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면 분해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80년대는 한 300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작가협회 회원들의 수요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보면 아마 그 자료를 보니까 한 600명, 670명 정도 지금 가입된 회원들이 그래 있고 그 가운데 조선족이 한 580명 그래 됩니다. 그리고 회원 분포를 보면 연변뿐만 아니라 연변을 벗어난 이제 우리 저가 있는 그 흑명강의 할빈, 목단강
그다음에 뭐그 길림성의 장춘 통화지구, 연흥성의 뭐 신령 대련 그럼 지금 또 북경 관내까지 뭐 이렇게 뭐이 청도 지역에 이 작가들이 이제 전적 작가들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그분들이 대부분 또 연변 작가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작가협회란 것은 한국에서 말하는 뭐 문인협회나 뭐 작가회의나 뭐 이런 거랑 좀 다릅니다. 동감은 이것은 사람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은 역시 진짜 정부의 어떤 기관이나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맞아 저 중국 작가협회 그 주석은 장관급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중국 그 정부 기관에서 어떤 그런 편입되어 있고 그런 용도를 받고 그래서 작가들에게 어떤 어떤 혜택을 줍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통 보면 한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는 이제 이렇게 중국 전적 작가 하면 대부분 연변 작가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홍영광에서 왔는데 할 일이 있는데 저희는 좀 그게 어떤지 생각할 때는 한국 분들이 좀 잘못 이것을 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 않나. 예. 왜냐하면 우리 홍영광에도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적 작가가 제가 지금 그 회장을 했는데 홍영광 전적 작가협회가 이제 공식 명칭은 홍영광 전적 작가 창작위원회입니다. 그게 현재 한 100명 됩니다. 예, 100명 되고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홍영광에서 남아가지고 작가 활동, 문학 활동을 참가하는 지금 견제하는 분들이 한 50명 되고 그 정도 됩니다. 연변에도 지금 알기로는 그분들 남아있는 분들이 아마 그저 한 경상도에 글 쓰는 작가들이 아마 100명 정도 그 정도일 겁니다. 많이 나오고 예, 한국에도 많이 나오고 아무튼 연예직으로 가고 뭐 하다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지금 한글 문학 창작위에서 이제 운영하시는데 지휘하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교적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반적인 환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는 인구 이동을 해서 작가들도 많이 나왔고, 많이 떠났고, 그러면 독자성도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독자성도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지금 한글을 아는 이제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전에는 저는 이제 농촌에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이제 이렇게 집중촌에 가서 한 개 마을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도서말밖에 안 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라고 했는데 중국어를 잘 못했죠. 근데 지금은 지금 아마 남아있는 우리 중국 전적들이 원래 한 200만 되는 전적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마 6, 70만 될까 말까 한 자에 장난적으로 그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또 다 대부분이 이제 도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노인들 이제 조금 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래 세대들 80년대 출생, 90년대 출생 이런 세대들은 점점 학교에서 이제 이 말을 조선어를 배우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읽고 쓰고 한 데는 아주 어려움이 굉장히 하고 거기다가 또 뭔가 최근 년에는 이건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인 그 문화 환경이 굉장히 이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독자성도 점점 줄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열악한 환경인데 그나마 이제 저희 세대까지 저희 아래 그 세대까지 70년대까지 출생한 작가들까지도 이 창작을 견제하는 것이 아주 저희 보기에는 아주 또 아직 좀 뭐랄까 아주 소중하게 얘기할 그런 자산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저까지 포함해서 이 한국에서 보면 우리 전반적인 우리 한민족으로 놓고 말하면 아주 지금까지 이제 우리 글로 문학 창작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두 분 발전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또 하실 말씀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마지막에 끝나고 종합 토론 시간에 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모아주셨다가 끝나고 마지막에 종합 토론 끝나고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